여기 어렸을 적 우연한 계기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한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한국에 치를 떠는 모습인데요. 급기야 이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불러놓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말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태국 여성은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 23살 나타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꽤나 충격적으로 느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제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태국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셨고, 저 또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특별한 것 없이 자라왔기에 사실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음식은 저에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생소한 것이었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자기 전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음악과 한국말은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한국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그 언어의 리듬과 억양이 너무도 매력적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언어의 리듬감과 발음의 조화가 제게 참 예쁘게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해지는 감정이 너무도 깊이 와닿는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보며 조금씩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김치찌개와 비빔밥 같은 요리는 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죠. 시간이 날 때 직접 요리를 시도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도 빠져들었습니다. 김치찌개는 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깊고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었고, 비빔밥은 신선한 재료와 함께 색다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혼자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 과정에서 저만의 비법도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K-팝이 태국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이라서 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나누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저의 꿈과 열정을 실현할 방법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흥미는 더욱 커졌고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죠. 온라인 강의와 한국어 학습책을 사서 기본적인 회화 능력을 익혔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틈틈이 공부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단순한 문화적 동경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태국의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신 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으셨기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셨다는 소식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나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아버지는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한국 기업이 태국에 새로 공장을 설립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공장이 태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셨고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이 얼마나 진취적인지를 자주 이야기하곤 하셨다더군요. 또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과 우리 가족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동시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다고 해요. 이러한 기대감은 아버지를 더욱 동기부여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버지는 그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큰 기쁨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동경이 더욱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고,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두 나라의 문화와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어요. 저는 이맘때부터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국제관계학의 기본 개념을 미리 익혔고, 이를 통해 제 전공에 대한 확신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저는 드디어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았고,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친구들과 가족들이 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렇게 태국과 한국과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께서 저의 성취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그 기쁨이 배가 되었죠. 아버지의 칭찬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며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죠.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워나갔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대학 생활이 진행될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져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워졌죠.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저의 감정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퍼져나가고 그들이 한국을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밴 코리아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SNS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사례가 끊임없이 공유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태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최근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캠페인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태국인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비자 관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입국이 거부되거나 부적절한 이유로 신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만이 커진 것이었죠. 예를 들어 일부 태국인 여행자는 여행 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태국 시민들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의 입국 절차 완화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엄격한 입국 심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끼고 밴코리아를 외치며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기름을 붓는 태국 언론의 행태도 정말 문제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며 불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어요. 태국 매체는 태국인 불법 체류와 마약 유통 문제를 지적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욕설을 소개하며 양국 간 충돌 구도를 자극적으로 조명하거나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 등 태국 소식에 대해 한국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전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컨대 태국도 미쳐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반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런 사악한 법을 막아야 한다. 에이즈가 가득할 태국에 절대 놀러가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한국인들의 태국에 대한 반응이 적나라하게 소개되었죠. 실제로는 극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언론 보도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특히 과격한 비방은 언론과 인플루언서에게는 주목을 끌기 쉬운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되곤 하는데, 태국 언론에서는 반항 감정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소재를 통해 더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태국 언론의 수준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감정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내용을 선택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기만 하는 태국 언론을 보며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의 솔로곡 록스타에 대한 한국 측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태국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에서 국민 영웅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솔로 활동에 대한 폄하 댓글은 태국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태국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분위기가 입국 불허 논란과 맞물려 반한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인종차별 문제에 민감한 태국인들은 이번 이슈가 태국인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반응을 보였죠. 태국 관광객 입국 불허 논란과 리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태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동성애 혐오 논란, 입국 불허 문제, 그리고 리사에 대한 폄하가 한국인들이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민족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은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입장을 바꾸어 아마 외국 네티즌들이 한국을 감정적으로 마구 비난한다면 이를 달가워할 한국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 언론이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조성하고 부추기면서 태국인들의 감정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얼마나 크게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짤른 왕아나논 태국 여행사 협회 회장은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이런 발언을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제정신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무슨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잘 풀어나가지는 못할 망정 대놓고 한국과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협회 회장의 말은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식탁을 응시하시더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근무했던 한국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으며 아버지께서 근무하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처음에는 인원 감축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사업 축소와 철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지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를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평온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공장에서 근무해온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앞날에 짙은 안개가 드리운 듯한 느낌만 들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매일 나섰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연이어 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최근 반한 감정이 격화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거나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태국인 직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였고 그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과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만약 태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철수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 태국 경제 전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공장 주변만 해도 그래요. 공장 주변의 상업활동은 한국 기업 덕분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러나 만약 이들 한국 기업이 모두 철수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조가 깨져 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은 일자리 제공을 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태국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인들은 이제라도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내려놓고 한국에게 상호 협력과 이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태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국제관계학을 배우는 학생이라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더라도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국에는 그 기본적인 생각조차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튼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경제적 기회를 다시 찾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만약 태국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지속하고 한국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큰 부담 없이 태국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실제로 튀르키예, 베트남,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한국 기업들은 태국 경제의 정말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고 이들이 떠나게 된다면 태국의 성장성 역시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일자리 손실을 넘어서 태국 경제의 핵심 원천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태국 국민들과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태국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프랑스 여기자가 있습니다. 파리 출신의 이 프랑스 여성은 한국 친구를 보러 한국을 방문했다가
프랑스와 확연히 차이나는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를 접한 뒤 큰 충격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여기자는 이후 이와 관련된 기사까지 쓰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 와서 어떤 경험들을 했기에 이토록 큰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로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당시 저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한국에 정말 푹 빠져버렸었죠. 한국의 많은 부분에 감명을 받았지만 특히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서 프랑스와 비교하여 정말 놀라운 점들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한국에 살면서 한국 지하철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라도 외국인 눈에는 정말 신기해 보이는 점들이 많았고 또 프랑스 지하철의 충격적인 실태를 오늘 제가 샅샅이 고백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여름에 한국 친구 유미의 초대로 생전 처음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요. 제 한국 친구 유미는 5년 전에 프랑스로 유학을 왔었고 저와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집을 함께 쓰던 친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함께 살던 집에서는 저와 유미 말고도 다른 친구인 줄리라는 프랑스 친구도 함께 살았는데 줄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저와 같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유미 같은 경우는 당시 저희와는 완전 다른 전공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요. 당시에 유미는 역사를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물론 지금은 전공을 살린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저희 셋은 나이도 모두 같았고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유미는 낯선 환경에서 살면서 힘들어할 법도 했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밝게 지내던 친구였죠. 프랑스 생활이 의외로 잘 맞고 편하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셋은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냈는데요. 그러던 저희들에게도 어느덧 졸업을 할 시간이라는 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유미는 졸업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항상 함께 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무척 슬펐고 보고 싶어서 울기도 자주 울었답니다. 저와 줄리는 사는 곳도 가까웠고 이후에 일도 같이 했으니 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 가버린 유미와는 그럴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SNS에서라도 늘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하고 지냈죠. 그러던 중 유미가 자신은 프랑스에서 유학도 하며 오래 살았는데 너희들은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저와 줄리에게 한국에 여행 한번 오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유미의 말을 듣고 보니 친한 친구가 사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것이 좀 그렇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도 유미의 SNS를 보며 한국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프랑스와는 다른 느낌의 한국 모습을 보며 실제로는 어떨까 무척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프랑스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저는 동양의 한국을 살짝 무시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프랑스가 훨씬 더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유미 덕택에 한국에 대한 궁금함이 무척 크기도 컸고 제가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 이렇게 말도 나온 김에 이번에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때마침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기도 했고 저와 줄리는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기본적인 한국 예절과 여행용 한국어도 공부했죠. 그렇게 기다리던 출국날이 다가왔고 드디어 유미를 본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저와 줄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유미가 보였고 우리는 유미를 향해 달려가서 와락 부둥켜 안고 울었죠. 울 거라고까진 생각지 못했는데 막상 오랜만에 유미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봤다면 우리 사이를 정말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어찌나 크게 소리를 냈던지 나중에는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유미와 격하게 인사를 나눈 저희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공항 평가에서
최상위권 순위를 차지하는 공항답게 그 크기와 세련됨이 엄청나더군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 로봇이며 주변에 편의시설이며 없는 게 없었고 심지어 장시간 비행으로 피로한 승객들을 위한 발 마사지 룸이나 안마의자 그리고 수면실도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마치 풀 서비스를 받는 곳 같았습니다. 이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미는 정신없이 공항을 둘러보는 저희들을 보며 이제 슬슬 서울로 출발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유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창밖을 보니 지나고 있는 다리 양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있더군요. 유미는 이곳 바다는 한국에서는 서해라 부른다고 했고 수심이 얕아서 썰물 때가 되면 이 넓은 곳이 갯벌로 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의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독특하다고 느껴졌어요. 유미는 때마침 우리들은 운 좋게 한국의 첫 바다를 갯벌이 아닌 제대로 된 바다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냄새를 맡는데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1시간이 좀 더 지나 유미가 자취하고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유미가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버릇처럼 신발을 신고 이미 한두 걸음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유미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당장 신발부터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검색을 통해 한국에서는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럴 때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섭다 싶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유미의 집에서 같이 머물기로 했기에 저희들은 우선 짐을 풀었고 짐을 정리하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리며 웃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미가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꽤 늦어져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식사를 해먹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자길래 사실 좀 놀랐죠. 유미는 전혀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한국은 밤에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안전하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는 했지만 유미가 하는 말이니 믿고 나가기로 하였죠. 그런데 저희는 유미의 집을 나오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왜 인상적이었냐고요? 가만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고 일반 쓰레기도 병이나 플라스틱 등을 따로따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저희 눈엔 정말 새로웠거든요. 참고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1인당 83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넣어서 버리는 게 프랑스거든요. 그렇다고 수거를 또 자주 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유미 말로는 한국은 하루에 한 번씩 바로바로 수거를 해간다고 하던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며칠씩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동네에 악취가 정말 장난이 아니랍니다. 프랑스인들은 여태 그러고 살아왔으니 익숙해져서 그렇게 쭉 살아온 건데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이에 문제점을 느껴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프랑스에서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문화가 정착되려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또 한참이 걸리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아직도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때려 넣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분리수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 한국 주민들 모습을 보니 참 새로워 보이면서 또 자리 잡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당연히 악취 같은 것도 프랑스에 비해 안 나다시피 하는 한국의 동네 거리가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유미를 따라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요. 유미는 우리가 온다고 점 찍어둔 맛집이 있다며 지하철을 타고 조금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미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저와 줄리는 동시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죠.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을 타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 있나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랑스 지하철에서 풍기는 아주 심한 악취를요. 그 냄새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냄새는 바로 지린내이죠. 프랑스는 정말 유명한 명소 주변의 지하철역을 제외하면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의 노숙자들도 자주 보여서 특히 밤 시간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하여간 프랑스 지하철은 지옥철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살 때도 지하철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그리 멀지 않다면 차라리 걸어가곤 했어요. 프랑스 지하철 내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면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거든요. 저와 줄리는 회사 근처에 방을 구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출퇴근 시 지하철을 타기 싫어서였어요. 그만큼 저는 지하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했는데 이건 줄리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기에 동시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인상을 찡그리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마지못해 들어가게 된 한국 지하철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같이 놀라웠던 경험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하철역 안에 들어갔는데 역 안이 너무나 쾌적했어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띈 건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역에 화장실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바로 화장실 내 청결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역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기까지 한 건지 정말 너무도 놀라웠어요.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죠. 아마 한국 분들께서는 한국에 이런 쾌적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해 오다가 프랑스에 오게 된다면 이따위 화장실을 돈까지 내고 사용해야 한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놀란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눈앞에는 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프랑스와 비교하면 너무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 화장실조차도 없는 프랑스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저희들에게 유미는 휴대폰을 보면서 곧 열차가 오니까 이제 어서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한국은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을 휴대폰으로 알 수 있다고 했고 시간이 정확해서 어지간하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가더니 계속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어딜 그리 계속 가냐고 했더니 여기 플랫폼에 적혀 있는 번호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환승할 때든 출구로 나갈 때든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깜짝 놀라서 그런 것도 다 외워서 타는 거냐고 하니깐 그것도 지하철 앱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미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번호를 보면서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도 그런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앱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니 정말 효율적이고 똑똑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는 이내 어떤 음악이 들려오는데 굉장히 발랄한 음악이 나오면서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참 신선하면서도 기분 좋은 음악이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는데 깨끗한 건 둘째치고 우선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어서 날씨가 꽤 후덥지근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어찌나 빵빵하게 나오던지 얼마 있다 보니 심지어 금세 추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꿉꿉하고 냄새나서 탈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프랑스의 지하철과 비교되면서 한국은 어떻게 이런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만든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고 이런 대중교통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부러워졌어요. 지하철만 보면 프랑스보다 몇 배는 더 부자 나라이자 선진국처럼 느껴졌죠.
오기 전에 한국을 살짝 무시했던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또 놀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철 의자 양 끝에 있는 핑크빛 의자였어요. 유미는 그 자리가 임산부석이라고 마련해둔 곳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그 자리만은 비워두고 있더군요. 아마 프랑스였다면 누가 바로 앉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임산부가 아니라 몸이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자리에 냅다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럼 그렇지. 역시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구나 생각하며 유미에게 여기도 다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네라고 하며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유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여성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여성의 가방을 자세히 보니 어떤 배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산부라는 걸 표시해주는 배지라고 하더군요. 초기 임산부들과 같이 겉으로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배지라고 했죠. 우와, 정말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던 우리는 어느덧 식당이 있는 역에 도착하였고 지하철을 내린 뒤 역사내를 걸으며 바깥으로 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역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보이길래 자세히 봤더니 그 공간 안에 책이 가득한 게 마치 도서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유미에게 물어봤죠. 저게 대체 뭐냐고, 설마 도서관이 지하철역 안에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유미는 한국의 지하철역 안에는 저렇게 도서관이 있는 곳이 꽤 있다고 했고 요즘에는 스마트 도서관이라 해서 책을 빌려보고 다른 역에서 반납도 가능하도록 편하게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지하철에 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도 놀라움을 준 한국의 지하철 시설에 저와 줄리는 도대체 지하철 한 번 탔는데 몇 번을 놀라는지 모르겠다며 헛웃음만 짓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놀라움을 뒤로 한 채 지하철역 밖으로 나온 저와 줄리를 데리고 유미가 간 곳은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미 설명으로는 한국에서는 오늘이 복날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보통 삼계탕을 먹는 날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줄리와 제가 닭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더욱더 한국의 삼계탕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겉모습에 약간 꺼려지기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맛본 삼계탕이라는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매우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푹 고았다는 닭고기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고 살이 매우 연하고 담백한 맛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속에 들어있는 찹쌀은 육수와 함께 어우러져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인삼과 한약재는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전체적인 맛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인삼의 쌉쌀함이 육수의 담백함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제공해주는 게 프랑스에선 결코 맛보지 못할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유미는 맛있게 먹는 저와 줄리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인데 그 따뜻한 기운을 몸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날이 더운 복날에 삼계탕을 즐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더운 날에 웬 뜨거운 음식일까 싶기도 했는데 정작 땀을 흘리면서 다 먹고 나니 기분 탓인지 정말 몸에 기운이 도는 느낌도 나고 든든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에선 한국처럼 맛을 내는 삼계탕 먹을 곳을 마땅히 찾기가 어려운데 다시 떠올려봐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삼계탕 생각이 많이 나서 좀 힘드네요.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맛있는 삼계탕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꿀잠을 잤는데요. 다음 날부터 한국의 지하철을 계속해서 이용하며 정말 편하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한강, 명동, 강남, 홍대 등등 많이도 돌아다녔던 것 같네요.
특히 환승 시스템을 정말 편리하게 갖춰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모든 것이 좋았지만 특히 지하철이 가장 완벽했고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쾌적한 지하철이라면 매일 타고 출근하라 해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매일 이런 대중교통을 타는 한국 시민들이 참 부러웠답니다. 지하철에 대해 관심이 커진 저는 유미에게 이런 지하철이 서울에만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유미 말로는 다른 대도시들에도 이런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서울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도시까지 연결한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유미는 점점 한국 전체가 다 지하철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하던데 정말 이러다가 한국 끝까지 지하철이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선도를 보니 정말 한반도의 중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에 올 땐 또 더 늘어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놀라웠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에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렸고 무척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기회는 다음에도 있으니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려고요. 그땐 좀 더 알차게 계획을 짜서 오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동네를 거니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한 봉투에 때려 넣어버리는 주민들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괜시리 깔끔하고 악취도 안 나던 한국이 그리워지더군요.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처럼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나라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국 여행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 본 게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의 우수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줄리와 함께 저희가 체험한 경험을 잘 녹여서 기사도 작성해 볼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은 유미를 보러 간 이유 외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거였답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프랑스에 널리 알려 프랑스도 하루빨리 한국처럼 교통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선진 시스템을 경험하게 해준 한국의 고마운 마음이며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